게이 PC방의 퀴어 연작 퀴어가 퀴어에게는 비욘디 무지개 재단과 이반시티 퀴어 문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9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게스트분들이 와 계시죠? 네, 오늘 저희가 가장 기대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주제인 에이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네. 녹음한 날인데, 그래서 지금 에이섹슈얼리티의 당사자 두 분이 저희 게스트로 나와 계세요. 네.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성소자 모임 열리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잔이라고 하고요. 정체성은 데미젠더로 젠더 퀴어이고, 로맨틱 지향성은 콰이 로맨틱, 그리고 섹슈얼 지향성은 오토코리 섹슈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도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난이고요. 저도 젠더 퀴어이자 팬로맨틱이며 포스트 루브르인 에이 로맨틱이고 오토커리 섹슈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저희가 잘 모르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네. 나왔어요. 5단어 이상으로 설명하시는데 안 그래도 우리 한나 씨가 네. 그 이 성지향성과 성정체성을 듣는 이제 중간에 궁금한 단어들이 있다고 방송 전에 안 그래도 얘기했었는데 네네. 어떤 건지 좀. 네. 그 소개를 해주셨을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제 먼저 팬로맨틱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궁금한데요. 팬로맨틱은 상대방의 젠더에 상관없이 끌림을 느낄 수 있는 거. 네. 어, 젠더에 상관없이요. 네. 젠더에 상관없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남성, 여성 이런 거 전부 다 떠나서 네. 그렇게 두 가지 젠더뿐 아니라 이제 그 이외의 모든 젠더들을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젠더 블라인드도 가지고 있고. 네. 젠더 블라인드까지요. 젠더 블라인드. 조금 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이제 무성의 일종은 아니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범성애자라고 많이 네. 번역이 되고 범성애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젠더 블라인드는 아예 이제 그 사람의 젠더를 보지 않는, 젠더가 인식되지 않는 거의 일종이고, 이제 무성애 A 엄브렐라는 아니에요. A 엄브렐라. 네, 이제 젠더 퀴어 분들이 주로 섹슈얼 관련해서 젠더 퀴어를 위해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닿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에이섹슈얼리티의 엄브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이제 또 엄브렐라라는 표현이 저희는 또 흔히 접하는 표현이 아니어서 그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주로 스펙트럼이란 용어로 사용이 되다가 네. 스펙트럼은 일직선상에 되게 강과 약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도 트랜스젠더 엄브렐라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네. 그 아래 많은 젠더 퀴어 분들이 있는 것처럼 에이섹슈얼도 아예 섹슈얼한 감정이라든지 에이로맨틱도 로맨틱한 감정이 아예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뭐 성욕이 있는데 본인이 그런 섹슈얼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고 아예 성욕조차 없으시는 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그 아래에 다양한 분들이 많아서 엄브렐라가 사용이 돼야 되고 지향을 해야 한다 해서 에이 엄브렐라로 요즘은 많이 부르고 있어요. 에이섹슈얼보다는 에이 엄브렐라 안에 있다라는 네. 표현을 더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거죠. 에이섹슈얼조차도 그러니까 에이섹슈얼 엄브렐라의 말이 줄임말이 네, 에이 엄브렐라인데 네. 이제 에이섹슈얼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섹슈얼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만 칭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네, 네. 에이엄이라고 많이 하죠. 에이엄브렐라. 네. 사실 저도 이 방송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트위터에나 어디에 공지를 올려야 되는데 에이섹슈얼이라는 단어로만 표현하기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 분명히 그 범주 안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에이 엄브렐라라는 표현을 접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모르고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드렸던 질문이 사실 에이섹슈얼리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인데 네, 단어를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겠네요. 네. 사실 그 엄브렐라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하자면 엄브렐라가 한국말로 하면 우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지향성만을 딱 가리켜서 에이섹슈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이섹슈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금 결이 다른 지향성들을 전부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우산처럼 이렇게 다 덮을 수 있는 표현이다 해서 엄브렐라라는 말을 붙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엄브렐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그 다른 트랜스젠더 퀴어 분들이 네. 하시는 네. 방송이라든지 그런 데 찾아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에이섹슈얼리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트랜스젠더 퀴어 엄브렐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게이들은 그냥 게이라고 정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근데 하나로, 또 성 네.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분리해가지고 또 인식을 하다 보면 단순히 게이라는 단어로 일반화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세분화돼가지고 언젠가는 또 G 엄브렐라라고 하는 뭐 네. 이런 개념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뭐 너무 그러기에는 그런가요? 에이섹슈얼, 그러니까 A 엄브렐라 계신 분들보다는 좀 범위가 좁지 않을까요, 저희가? 네. 네. 글쎄요, 그거는 뭐 어쨌든 그거는 네. 저희가 지금 잘못된 말한 거 아닌가 그런가요?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김란 씨께서 네. 포스트 루보르인 에이 로맨틱이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포스트 루보르는 빠르게 타인에게 연애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새로움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면 연애 감정이 사라지는 그런 정체성인데요. 연애 감정은 보통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로 지속된다고 해요. 짧은 그 기간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로맨틱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겠네요. 포스트 네. 루보르라는 것은. A 로맨틱 엄브렐라에 속하는 것. 네. A 정체성이. 로맨틱 네, 엄브렐라. 네. 설명해 주신 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뭐 나는 포스트 루보르야 이렇게 말만 안 할 뿐이지 그 금방 이렇게 누군가 막 엄청 깊이 빠졌다가 뭐 한 달 조금 지나서 나 별로인 것 같아 이러고 그냥 뭐 헤어지기도 하고 뭐 마음이 금방 식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스스로에 대해 그만큼 이런 것도 하나의 성 지향성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는 만큼 자기를 또 그렇죠. 그만큼 더 알 수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되게 생소하네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가시화가 많이 안 된 무성애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 KPC방 멤버들도 아는 바가 많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준비는 하긴 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좀 나오신 게스트분들한테 막 질문 공세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게스트분들께도 그렇고 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네. 네, 미리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디자님께서 본인을 소개해 주실 때 콰이 로맨틱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혹시 그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로맨틱 지향성의 일종이에요. A 로맨틱의 일종인데 네. 콰이 로맨틱이신 분들은 이제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저 네. 같은 경우에는 플라토닉이라는 우정이라는 네. 감정과 로맨틱한 낭만적인 감정의 구분을 느끼지 못해요. 이제 네. 사람들 향해서 네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끌림은 느끼는데 그게 내가 우정으로서 그러니까 친구로서의 끌림을 느끼는 건지 네. 아니면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네. 그 A 로맨틱의 일종입니다. A 로맨틱의 네. 일종. 콰이라는 말이 붙으면 약간 어떤 경계가 좀 모호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콰이라는 게 붙으면 이제 별칭이 있어요. 콰이 로맨틱 이제 콰이에 붙는 별칭이 있는데 네. 이제 좀 방송상으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는가 보네요. 네. WTF 로맨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영어로 하면 네. 네. 이게 뭐야 약간 그 영어의 이니셜이에요. WF가 WTF가 네 그거 네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네. 삐삐삐. 도대체 로맨틱이 뭐야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 또는 이제 정통적인 로맨틱을 지향하지 않고 전통적인 로맨틱 외에 다른 로맨틱 끌림을 느끼시는 분들도 콰이 로맨틱으로 정체하는 걸 봤어요. 저는. 자,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면요. 네, 두 분 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오토코리 섹슈얼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감이 일본어 느낌도 살짝 나고. 아, 그래요? 일본어요? 오토코리.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느낌이 그렇죠. 전 처음 딱 이 단어 보고서 되게 일본어 같은 느낌이 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토코리 섹슈얼은 이제 성적 자극을 느끼지만 행위의 주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데 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할 때 야동을 보고 흥분할 수 있지만 그 야동에 나온 대상과 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설명을 쉽게 하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면. 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어디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오토코리 섹슈얼은 성적 관계에서 3인칭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끌리지만 1인칭의 주체가 되고 싶지는 않은 것을 오토코리 섹슈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맞는...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는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특정 대상에 대해 성적 욕구나 성적 환상을 품지만 그러한 성적 생각이 성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겠어요. 오늘은 이만큼 A 엄브렐라 안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으로 이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 네, 그런 점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게스트로 오신 오늘 여러분들의 성 정체성 그리고 성 지향성에 대해서 들어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소한 단어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뭐 간단하게 여쭤보긴 했지만 이제 asexuality라는 단어가 아니라 aumbrel라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asexuality의 정의는 이제 성적 관계, 성욕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성적 지향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asexual에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한국어로 무성애자로 많이 번역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다만 asexual umbrel라에 해당되는 정체성 중에는 대상에 의해서 성적 자극을 느끼기도 하고 성적 끌림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정체성이 좀 존재하는 편이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데미섹슈얼이라든지 데미섹슈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 끌림을 느낄 수 있는데 지속적인 관계가 발전된 후에만 성적 끌림을 느끼시는 분들이고 그레이 에이섹슈얼이라고 이제 회색 무성애자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끌림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간혹 끌림을 아예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제 회색지대에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에이섹슈얼의 일종이에요. 네. 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에이섹슈얼 엄브렐라 A엄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되게 많네요, 다양하게. 네. 여기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죠? 많아요. 사실 에이섹슈얼이라든지 에이로맨틱을 저는 공부하면서 이제 정체화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 편인데 네. 글이나 이제 학술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면 흔하게 이제 퀴어로 정체하지 않으신 분들, 이제 비퀴어이신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연애 관련해서 듣다 보면 그분들이 도리어 에이섹슈얼이거나 에이로맨틱인 것 같은 그러니까 학술 자료에서 봤던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네, 가시화가 되지 않은 측면 때문에 특히 퀴어 내에서도 에이섹슈얼, 에이로맨틱은 가시화되지 않은 측면 때문에 정체화를 못하고 자기가 어떤 무성애자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번 열린문에서 좀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열린문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젠더 스터디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다가 네. 회원분들 중에 본인이 에이섹슈얼로 정체화를 하신 분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서 저희가 어쨌든 소수자 내의 소수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이섹슈얼 관련해서 에이로맨틱 관련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사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각자 내가 에이섹슈얼이구나, 에이로맨틱이구나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아서 어느 날은 이제 같이 불시에 서로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밥을 네. 먹기로 약속을 하고 밥을 먹는데 네. 제가 문득 그 이후에 여기에 에이로맨틱이나 에이섹슈얼인 분들이 몇 명이 있지? 하면 한 2분의 1 정도가 에이섹슈얼, 에이로맨틱이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가시화가 되지 않아서 본인이 정치화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삼시경이 얘기한 것처럼 역시 아는 만큼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린문에서 젠더 스터디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값지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많이 가시화가 된 거는 이제 LGBTA라는 그냥 그 정도의 이름으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러주는지를 몰라서 그냥 뭐 나는 게이야, 나는 레즈비언이야, 뭐 이런 식으로만 정체화를 하고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조금 이런 스터디를 하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그런 과정.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리 드렸던 질문지에는 없는데 네. 제가 좀 사전에 조사를 하면서 수나수님의 영상을 좀 한 2개 정도를 봤어요. 네. 거기 두 분이 엄청 웃으시는데 지금. 언급하지 네. 말까요? 아니 괜찮아요. 불편하시면 안. 아니 그냥 웃겨서. 네. 오늘 나와주신 김란님께서 네. 그 중에 하나에 또 나오셨죠. 네. 아무튼 그 수나수님이라고 이제 성소수자에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무성애자 특집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Q&A를 주고받는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개를 봤는데 이제 오늘 방송에서 좀 소개했으면 싶은 대표적인 무성애자에 대한 편견 한 2-3가지 정도를 네네. 한번 지금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무성애자 하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무성애자 이퀄 무성욕자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은 네. 오해일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한 오해죠. 금욕주의자가 아닌데. 네. 그런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연예인 누구신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허씨로 시작하시지 않았나. 어떤 연예인분이 자기는 무성욕자라고 이제 네. 방송에서 얘기하기 시작했죠. 네, 그 플로우를 탄 게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사냥 거기 나오시던. 네. 예, 그렇죠. 이름 말해도 되나요? 저는 아는. 네, 그냥 허지웅 씨. 네. 네네네. 네. 허지웅 그래서- 씨가. 네, 허지웅 씨가 본인이 난 성욕이 없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러면은 그런 연예인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결국 사람들의 생각도 갇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보통 무성욕자라고 진짜 생각을 하세요. 성욕이 어. 없어서 섹스라고 했든 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섹스를 못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에이로맨틱은 정말로 사랑을 몰라서 에이로맨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성애란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성애 우리가 그러니까 유성애 무성애 지금 이렇게 가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성애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 이제 단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저쪽 우리 혐오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막 말하기 싫어. 그 소아성애라도 그 성애와 그렇죠. 동성애 예, 그렇죠. 그 성애를 네. 헷갈려서 그러니까 같은 걸로 취급해서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해들이 막 자꾸 생겨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있나요? 사실 무성애자라는 말 하나 때문에 네. 사실 무성욕자라는 이미지가 갖춰진 것 같아요. 진짜 단어의 어떻게 보면 한계인데, 네. 그러니까 엄브렐라라는 용어를만 아시면 사실 무성애자 안에서도 성욕이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과 지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 가시화가 안 된 측면 때문에 그리고 네. 실제로 허지웅 씨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무성욕자와 무성애자를 혼동해서 쓰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아예 방송에서 네, 그렇게 언론 했죠. 매체에서도 자막에는 무성욕자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무성애자라고 나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언론들이 받아쓰길 잘못했구나. 그러게요. 아이고. 네. 그 사람들이 자막을 만들 때도 그 2개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썼겠죠. 그렇겠죠. 네, 네. 일부러 바꿔 쓰진 않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 두 번째 질문도 그것과 연관해서 여쭙는 것이긴 한데요. 결국 무성애자는 어딘가 뭐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취급을 이제 하는 그런 편견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번째 편견에서 이제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존중받아야 될 지향성이라기보다는 질병이라든지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죠. 물론. 그렇지 않죠, 당연히. 네네네. 보통 그 말도 이제 남성으로 패싱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단어를 쓰고 네. 여성으로 패싱되는 아. 사람한테는 네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섹스를 못 해봐서 그래라는 그런 말로 오기도 해요 가끔. 역시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군요. 네. 뭐 남자한테는 뭐 고자냐 네네. 뭐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그 고자를 비하하는 반대로 또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어쨌든 빠은 말이네요. 이래저래. 이래저래 네. 그 개념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진짜 문제는. 역시 네.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편견이 무성애자는 무성애자하고만 연애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편견이 또 있는데 이건 디자님께서 왜 저한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연인 관계에 있는 분들이 네. 지속적으로 연인 관계를 맺어왔던 분들이 유성애자셨어요. 유로맨틱 지향성이 섹슈얼이 확고하신 분들이었는데 네. 이제 할 수 있죠. 연애할 수 있고 네. 당연히 섹스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물론 말을 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나는 무성애자고 이러한 지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배려를 받길 원하는데 쉽지는 않죠. 무성애자하고만 연애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얼마나 다양한 저기가 있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열린문의 젠더 스터디의 예시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우리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함을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두 분께서 가시화에 힘써 주시기 위해서 저희 방송에. 네. 자, 그럼 가시화에 힘쓰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이제 정체화 과정을 여러분들께 한 분씩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어느 분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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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제 올해가 18년이고 네. 작년 17년 여름에 제가 휴학을 했어요. 네. 네. 네, 휴학을 하면서 이제 딱히 좋은 쪽으로 쉬어야겠다 하고 휴학을 한 게 아니라 좀 사건이 있어서 휴학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처박혀가지고 이제 네. 생각만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데 문득 고3 때 했던 연애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남자친구였는데 남자친구가 섹스 어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같이 알바하던 오빠였는데 네. 다른 언니 오빠 커플하고 뭐 1박 2일로 놀러를 가자. 근데 놀러 가면 저는 이제 언니랑 같이 방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왜 언니랑 방을 쓰냐 나랑 방을 써야지 막 하면서 계속 1박 2일로 어디를 놀러 가자 이렇게 섹스 어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저는 그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야동 같은 거 즐겨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의 섹스 어필을 굉장히 싫어하지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시작하게 된 거예요. 휴학하면서 네네. 왜 그랬을까 하다가 그때는 바이로 정치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이가 아니라 레즈였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네. 구글링을 시작했어요. 뭐 성소수자 이런 걸로 구글링을 하다가 네. 네. 무성애자라는 단어를 받고 이제 무성애자라는 그 글 아래 오토코리 섹슈얼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설명을 딱 보자마자 이건 나잖아 하면서 그때 딱 문득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에이로맨틱으로 정체한 거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네네. 연애를 하면서 한 달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지 하다가 이번에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번 연애에서. 네네.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특친분의 바이오에 써져 있는 네. 포스트 르보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대체 뭔 말이지? 저도 약간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러고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것도 읽어보니까 딱 저인 것 같길래 그렇게 정체를 했습니다. 재정체화를 하신 사례네요. 네네. 네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 어떤 정의할 수 있는 거를 잘 모르시던 과정에서는 이제 계속 혼란스러우시다가 네. 이제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아신 거네요. 네. 네. 이제 그 단어를 보고 정리가 된 거죠. 뭐 물론 앞으로 또 다른 단어가 생겨나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쵸. 다만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서 꼭 나는 이거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스스로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겹치게 되는 경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재정체화라는 게 가능하겠죠. 스스로 알아가면서.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정말 이런 젠더든 섹스든 생각하는 게 좀 유동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많이 던져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술 먹으면서 얘기했던 그 방송에서 그 지금 씨가 재정체화에 대해서 얘기하셨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때 이야기가 또 오늘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저희가 했던 맥락이 지금은 성지향성, 성정체성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카테고리들이 연구를 지속하면서 또 어떤 것도 나눠지게 될 테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주 내에 또 갇혀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계신 여기 김난 씨의 그 예시는 굉장히 소중하고 값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단어들이나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는 이거야라고 하는 것보다 난 이렇고 이래서 이러한 사람이야를 조금 더 풍부한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우리 디자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퀴어로 인식한 지 제가 스스로 퀴어적인 모먼트가 가득하다, 퀴어가 맞다라고 인식한 지는 벌써 10년 정도 됐어요. 네. 꽤 오래되셨네요. 상당한 오랜 기간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게이로 정체화를 했지만 네. 근데 약 한 7년 정도를 이제 벽장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은둔이라고 많이 네. 얘기하죠. 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지내다 보니 이제 커뮤니티를 가입하고 아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했냐라는 얘기를 듣곤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열문에서 들어오고 젠더 스터디라든지 무성애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오토코리 섹슈얼이 너무 저와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무성애자의 일종이니까 오토코리 섹슈얼도 사실 진짜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하면 진짜 성욕은, 제 스스로는 성욕은 진짜 많은 사람인데 그런 섹슈얼한 텐션이라든지 섹슈얼한 상황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런 감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흔히 막 1년에 정말 문득 사람이 섹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1년에 며칠 안 되는 날들만 그렇지 그 외에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왜 하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전에는. 네. 그리고 굳이 은둔으로 생활을 해도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저는 불편하지 않았고요, 생활하는데. 근데 이제 와서 보면 그게 몰랐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이게 무성의 일종이구나라고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무성애자로 정체화를 하면서 편해졌죠. 제 스스로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받아들여졌으니까요. 우리 디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돌이켜 보면 제 주위 게이들 중에서는 은둔으로 살면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뭐 아까 디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섹슈얼 아니면 다른 로맨틱 지향성일 수도 있는데 다른 지향성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혹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정말 그런 지향성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뭐 순간이랄까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좀 뒤에서 이제 커밍아웃 했던 경험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거기서도 이제 또 더 나오겠지만 네. 우리가 섹스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우리 모두에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누가 섹스를 안 하고 싶다 하고 별로 안 하고 싶어 한다 성욕이 없다라고 했을 때 넌 어떻게 사람이 그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그렇게 내뱉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또 아무렇지도 않게. 참 그쵸. 이제 거기서부터 네. 이제 또 어떤 무성애자 분들을 가시화하는데 굉장한 또 장애가 생기는 것 같고, 그 아까 디자님이나 김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네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닌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정말 섹스라는 단어나 그런 야한 단어를 말하는 거는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섹스를 안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모으는 사회가 대체 네. 무슨 사회인 건지 진짜 이상해.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욕구는 있어야 되지만 그 욕구를 막 드러낸 것도 안 그죠? 되고. 안 안 되고. 된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없거나 드러낸 하면은 또 거기서 뭐라 그러고. 하지만 술 먹고 하면 인정되는. 정말 그쵸. 말세네요, 말세. 말세까지. 네. 네, 그럼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저희 이제 퀴어 연작의 가장 핵심이죠. 이제 커밍아웃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볼까 해요. 네. 네. 주변에 A 엄브렐라라고 A엄이다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이제 좀 여쭤볼게요. 혹시 김난님께서는? 네, 제가 의도치 않게 친구들 3명이 다 퀴어원인데요. 네네. 원래 모르고 만나신 거예요? 네. 세상에. 어이구. 근데 뭐 다른 비퀴어 친구들도 있었는데 네. 네. 다 연락을 끊었고 아이고. 의도치 않게 남아있는 친구 3명이 다 퀴어. 네. 아유 죄송해요, 한숨 쉬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떤지는 모르고 살다가 제가 뭐 여자를 좋아하는지 남자를 좋아하는지 뭐 둘 다 좋아하는지 젠더에 상관없는지는 모르고 살다가 제가 처음으로 커밍아웃 했을 때는 이제 수나스 영상을 찍고 네.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본가로. 본가로 내려가는데 걔가 하려는 친구가 옛날부터 나는 결혼도 못 할 거야 하면서 난 연애도 못 할 것 같고 남자든 여자든 못 만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이러고 있다가 제가 정체한 직후였거든요. 그때가. 네네. 그래서 내려가면서 카톡으로 나 사실 수나스 무성애자 파트 영상 찍고 내려간다 이랬더니 무성애자가 뭔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줬어요. 막 성적 끌림이 뭔지 단어들 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그거를 1시간 동안 했어요. 1시간이나 설명을. 네. 강의를 1시간 동안 해주고 네. 근데 그걸 진짜 저도 해주기 싫었는데 걔가 무성애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1시간 동안 하면서 내려갔는데 네. 집에 거의 도착할 쯤 되니까 그럼 나도 그런 거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에 다시 물어보니까 바이인 것 같다고 다시 네. 재정체화를 네. 그분도 하셨구나. 어떻게 바이 스티커를 준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이제 카톡으로 왜냐면 좀 멀리 살거든요. 네. 다들. 그래서 나 사실 무성애자 이랬더니 걔는 이제 또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연애를 못했구나 이러는 거. 연애를 못했구나를 왜? 한 1년 넘게 솔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먹어서 아까 말했던 그 친구한테 제가 나보고 이래서 연애 못했다고 했더니 아니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또 충격 먹고 마지막 친구한테 한 건 좀 저도 생각해도 좀 웃긴데 이제 제가 전주 퀴어문화축제 이제 기획단으로 활동하면서 자원활동가 교육 파트를 맡았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전주 사람이어가지고 너도 자원활동가 한번 해라 했다가 진짜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걔랑 교육을 하면서 이제 제가 저를 설명해야 될 시간이 와가지고 네. 그때 자세한 정체성을 얘기를 했죠. 지금 친구가 3명밖에 없는데 열린문 외에 사람들은 3명밖에 없는데 네. 그 3명한테는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퀴어에게 커밍아웃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퀴어 분들에게 하신 것과 다르게 좀 어떤 느낌으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퀴어한테는 하면서 우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막 많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편하신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좀 그래도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라고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편한 점은 그냥 진짜로 거절받지 않고 그냥
알려주는 그런 느낌? 알려주는 느낌으로. 나 오늘 염색했어 이런 기분으로. 오늘 귀 뚫었고 나 저번에 타투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게 있었고 불편한 점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쟤도 당연히 알겠지.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지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처럼 뭐 그래서 네가 연애를 못했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던가 그러면 더 실망하는 게 있죠. 오히려 또 그러니까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워낙 사람들은 다 자신의 컨텍스트 안에 살잖아요. 그 자기가 처해 있는 배경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디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젠더 스터디를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런 실망의 상황에 접했을 때 혹시 스스로를 참 이런 거를 위로해야 되는 스스로 위로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그러니까 그런 실망감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들을 뭐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알려줘야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좀 네. 근데 뭐 워낙 친한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냥 아유 쟤도 언젠간 알겠지 이런 마음과 만나면 알려줘야지 뭐 카톡으로 얘기했었으니까요. 혹시 제 질문이 조금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기는 한데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사실 드린 이유도 이게 정말 내가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걸 불편하다고 인식할 사람들은 솔직히 조금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방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화를 게이라는 단어 하나로 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혹시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바랄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막 이렇게 다양성을 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역시 상처받는 사람이 여기 하나 있다라는 점을 네 어쨌든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A 엄브렐라 안에 계신 분들을 이제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좀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지난 시간에 바이 분하고 얘기했던 것들도 계속 생각나고 뭔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게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더 상처를 받는 말도 많이 듣고 이랬다는 걸 보면서 우리끼리 더 상처를 그러니까 상처라는 게 결국엔 기대치가 높을수록 더 크게 오는 법인데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퀴어끼리 주는 상처가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서로. 네. 어렵지만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A형 분들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았으면. 근데 아까 저기 사전 회의 잠깐 할 때 두 분이서 A형 그만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약간 자조적으로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또 어떤 의미인가 여쭤봐도 되나요? 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끌림을 하도 못 느끼니까 끌림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근데 저는 도리어 끌림은 느끼는데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제 스스로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끌림을 느끼는데 너한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건지 내가 친구로서 감정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저는 고백을 일단 제가 먼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나도 정말 유로맨틱적 인간이면 로맨틱의 끌림을 느끼는 인간이면 그 사람한테 정말 친구의 감정인지 로맨틱한 감정인지 알아서 로맨틱한 끌림을 느껴 너에게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구분이 안 되니까 쉽사리 먼저 고백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이라든지 그게 좀 힘들어서 되게 자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워낙 너무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다라는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으시려고 했던 건지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까 그 표현이 이렇게 자조적인 표현인데 되게 밝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밝게. 그러니까,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게이들끼리도 하는 막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막 떠올리려 하는데 되게 해학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상황이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디자님의 커밍아웃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빅히어한테 커밍아웃을 처음 한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가족이에요. 오. 처음부터. 네. 얼떨결에 커밍아웃을 하게 됐는데 처음 제가 이제 젠더 스터디를 하고 열린문 활동을 시작하면서 무성애자를 정체화를 하고 그 이후에 커밍아웃을 했죠. 젠더 퀴어이기도 네, 하고요. 저는. 네. 네. 그랬더니 젠더 퀴어이고 무성애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이해를 못 하셨죠. 아무래도 사실 부모 모임 나가 보면 이제 그 단계가 있고 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네. 그러한 단계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커밍아웃을 하긴 했어요. 지속적으로 이제 정보도 드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모 모임을 오셔서 이제 전주에서 이제 부모 모임 분들이 내려와서 부모 모임 토크쇼 형태로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퀴어 문화 축제 사전 행사를 준비를 했었죠. 이제 서울에 올라가긴 힘드니까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거기는 좀 오셔 주시면 좋겠다. 다들 오시면 많이 달라지시고 되게 마음이 좀 가벼워지신다고 하시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걸 좋아하시고요. 또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분명 저는 젠더 퀴어이고 무성애자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디자님 부모님이.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사전 행사다 보니까 이제 취재하러 오신 기자분들도 있는데 제 이제 내용이 게이로 나간 거죠. 이제 어떤 부모님이 오셨어요. 부모님들이 거기 오셔서 게이 아들을 뒀는데 이런 내용이 나간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부모 모임 이후에는 이제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 봐요.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시고 가끔 물어보세요. 이제는 너는 어떤 지향성이고 어떤 정체성이었더라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섹슈얼 지향성 이제 오토코리 섹슈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무성애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무성애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부모님께서 재정체화를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경험도 있고요. 되게 저는 빅히어는 부모님이 처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그 부모님이 나도 무성애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되게 묘했어요. 진짜 진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감정이 약간 있었는데 좀 생각을 많이 해본 건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원체 저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시긴 하셔요. 그래서 부모님과 진짜 못할 말도 막 섹스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전부터 무성애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저한테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감정은 그랬었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시스젠더이고 이제 헤테로섹슈얼이신 분들 그리고 빅히어이신 분들 중에도 상당히 에이섹슈얼 엄브렐라 안에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그거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사실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청소년 성소수자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 참정권 문제와 함께 최근에 좀 많이 강조된 점이 있잖아요. 특히 또 세대 차이도 있을 수 있을 법한 게 부모님 세대에는 정말 그냥 선을 보거나 중매로 이제 결혼을 하는 예시도 정말 많았고 우리 부모님에서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그렇네요. 네네네 그럼요. 너무 중매 뭐 선 이러니까 너무 옛날 얘기 같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 이야기 같아서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 연애 결혼을 하셨지만 다른 분 예시를 들으면은 굉장히 그런 예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게 너무 디폴트 값으로 딱 정해 놓은 그런 사회에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지만 네. 또 동시에 아까 우리 디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네. 혹시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윗세대 분들까지 막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어쨌든 청소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나이 또래들도 그렇고 좀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분들 아마 작년 10월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중앙일보에서 청소년 퀴어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그 기획 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무성애자로 자신을 정체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 시리즈 세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생각을 해보면 이 세대는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접하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가시화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지면 여기까지도 금방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얘기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질문을 2부에 조금 더 준비를 해놨죠, 그죠? 네. 저 디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하신지는 그럼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약 1년 조금 넘게 됐어요. 네. 그러네요. 전주 문화축제가 작년에 네. 저기였으니까. 보통 이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네. 분노의 단계에서 이제 넘어오시는. 네. 뭐 참된 용인이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것까지 온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보통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리신다고. 1년 정도. 아니신 분들도 많지만요. 네. 그럼 부모님 이외에 다른 분들한테 커밍아웃 하신 경험은 없으세요? 지금은 사실 제가 오픈리로 살고 있어서 네. 학교에 계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퀴어인 걸 알고 계시고 네. 퀴어 비퀴어 전부 불특정 다수한테 네. 제가 퀴어인 게 알려져 있어요. 이제 대국민 커밍아웃 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사실 이걸 얘기하자면 좀 길기는 한데 네. 저희 열린문이 이제 그 학생회와 관련해서 인종 관련해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는 본명과 학과를 밝히고 기자회견을 해서 학교 내에서 다 알려져 있고요. 네네. 이제 친구들은 이제 제가 전주에서 계속 살던 게 아니라 고등학교는 타 지역에서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친한 친구들부터 이제 계속 알리고 있어요. 천천히.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마음고생도 솔직히 처음엔 좀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기자회견에서 정말 자신의 정체성이나 지향성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진짜 조금 고민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했죠, 진짜.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학생회에서 주장하는 게 사회대생이 없지 않냐. 그 단과대학교 동아리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단과대학 학생이 없지 않냐라는 주장을 계속 해와서 심지어 저는 작년에 학생회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와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동아리의 대표일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밝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심증적으로 무엇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정말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면하는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르죠. 애써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어떻게 되먹은 인격인 건지 참. 아이고 오늘 좀 저 그리고 여기 적어주신 답변 중에 설명해줬더니 나는 이런데 그럼 나도 무성애자야라고 했던 경험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부모님도 그렇고요. 이제 부모님도 그랬었고 이제 본인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저희랑 연대를 많이 해주시는 단체분들이 성소수자 관련해서 이제 연대를 하다 보니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네. 제가 가서 이제 조금 스터디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라든지 질문을 받다가 제가 이제 무성애자다 보니까 무성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분 중에 네. 이제 이성애자죠. 흔히 본인이 퀴어로 정체하지 않은 비퀴어이신 분인데 자기는 그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이 나도 좋다고 하면 감정이 식어버려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으시대요. 네. 근데 이게 무성애 일종이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있어요. 무성애자 중에 있어요. 그런 게. 네, 본인한테 이제 본인이 연정을 느끼고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분이 나한테 고백을 하면 그 이후부터 감정이 없어지는 분이 무성애자의 일종으로 단어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 게이 친구들 중에 한두 명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썸 탈 때는 난 너무 좋은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사귀자고 하면은 그 뒤로 마음이 싹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몇 명 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어쩌면은 무성애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 친구가. 그렇죠. 네. 호모 로맨틱 뭐 무슨 섹슈얼. 네네네. 호모 로맨틱이 되겠구나. 그러면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자기 스스로 정체하는 게 어쨌든 중요한 네,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무성애자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몰라서 내가 그렇죠. 네, 자기가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괴로웠던 적이 많거든요. 내가 이상한 건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찾고 정체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도와드릴 수는 있죠. 네, 이런 측면이 무성애의 일종이고 성소수자다라고 말을 해줘서 정체화를 하신 분 중에 안심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서 정말 좋은 말이네요.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네.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면 저희 1부 정리 멘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세요. 정리맨 이지금 씨. 네, 정리맨 이지금입니다. 저희 9번째 에피소드 1부에서는요. 우선 4가지 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자신이 정체화하고 있는 정체성과 지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대답 과정에서 저희가 에이섹슈얼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맞나요? 한정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A 엄브렐라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체화 과정과 그리고 커밍아웃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우선 아직 우리가 다양성을 다 정말 포용해주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했을 때 상대방 퀴어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하지만 또 그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이 결국 나를 실망시키고 상처 주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에이섹슈얼 아니면 A 엄브렐라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여러 정체성이나 지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언제나 이 사람이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대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2부에서는 퀴어 커뮤니티 내부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좀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뵐게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